안녕하세요.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12월 22일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수출 3위국이자 수입 2위국의 지위에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 선언 이후 베트남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군을 파병해 적대 관계이기도 했지만 이처럼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품격 역사 교양 채널 실록한담이 한국 베트남 수교 29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세 차례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고려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안남국, 그러니까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신 분 중에 화산이 씨나 정선희 씨가 혹시 있으신가요? 또 이분들의 시조가 베트남 왕자라면 믿어지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산이 씨가 160여 가구 1300여 명이신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분들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이 씨 종치 내에서도 매년 음력으로 3월 15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리 왕조 개국기념일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맞서 안남국에서 처음으로 개국한 독립국가가 리 왕조인데요. 보고 계신 동상이 리 왕조를 건국한 이공원입니다. 우리나라 화산이 씨와 정선희 씨가 이분의 후손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정부는 1995년 정선희 씨와 화산이 씨 종친 대표단을 초청해 800년 만에 귀환이라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먼저 인연을 맺은 건 정선희 씨입니다. 리 왕조 4대 임금인 신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양은이 형과 왕위 다툼을 벌이다 실패하자 북송으로 도주해 조정의 보호 아래 정착했습니다. 그러다 금이 침략하자 이를 피해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처음엔 금나라로부터 가급적 멀리 달아나기 위해 경주에 정착했다가 훗날 정선으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선희 씨 세보와 송나라 사서에 잘 나타나 있으나 베트남 사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실록한담에서는 베트남 기록과도 일치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화산이 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은 2017년 한 베트남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화산이 씨에 대해 소개한 장면인데요. 화산이 씨 시조인 이용상, 베트남어로 리똥똥은 리 왕조 6대 임금인 영종의 7째 아들입니다. 송나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으며 1009년부터 200년 넘게 지속되온 리 왕조는 중국계 진시에 의해서 1226년 멸망했습니다. 이때 왕족 72명이 생매장을 당했는데 이용상 왕자만 탈출에 성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경로를 거쳐 도착한 곳은 황해도 옹진군 화산이었습니다. 최초의 보트피플 이용상 일가가 3600km나 되는 먼 바닷길을 거슬러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의 설명처럼 계절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용상이 정착 초기 큰 도적들을 토벌하자 옹진현감이 안남국 황손이 이런 공을 세웠다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253년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토성을 쌓고 맞서 싸워 5개월이나 이 고장을 방어했습니다. 후퇴하는 몽골군을 추격해 대파하고 생포한 포로가 수백 명에 이르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유적들이 북한에 있어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많은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화산이 씨 종친회장님도 한 인터뷰에서 황해도 화산에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직접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산이 씨들은 북한에 더 많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경북 봉화군 장평리 충효당을 찾은 응엔뿌뚜 베트남 다사가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이 충효당은 이용상의 13세 손인 이장발의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당입니다. 2015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화산이 씨는
1237명인데요. 집성촌이던 경북을 떠나 지금은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정착 초기로 다시 돌아가면 몽골군과의 전공을 인정받아 임금에게 화산이시를 하사받았습니다. 곧이어 큰아들은 예문관 대제학, 둘째는 안동부사에 올라 일학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대 정치인 회장님은 황해도 화산에는 이 조상께서 입으셨던 장군복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드린 이 장발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19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켜 문경세제에서 외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했습니다. 화산이시 중에는 이외에도 교과서에 나올 만큼 걸출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안남국, 그러니까 지금의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조선인은 실록한담 한류의 원조는 이수광편에서 전해드렸던 조완벽입니다. 물론 조완벽을 국내에 알린 것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이지만 오늘은 안남국을 소개하는 시간인 만큼 조완벽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완벽은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과거급제를 꿈꾸며 열심히 글을 읽던 경상도 진주의 평범한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남부러울 곳 없는 그였지만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진주를 점령한 스마지 요시히로의 포로가 되어 가고시마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10만 명에 이르던 포로들과 같이 조완벽도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시는 인물이 수미노쿠라 류이라는 교토의 상인입니다. 당시 가고시마는 해외 문물을 교토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이곳을 드나들던 교토의 무역상 수미노쿠라의 눈에 띄어 교토로 옮겨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미노쿠라가 무역업을 시작했고 한자에 능했던 조완벽을 무역선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무역상의 통역이 된 조완벽이 1604년 처음 도착한 곳이 안남국, 지금의 베트남 하노이 근교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역관청 관료들의 초청으로 초대되어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들은 일본의 거상 수미노쿠라를 제쳐두고 이 선단이 노예일 뿐인 조완벽을 초대한 걸까요? 일본 상인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조완벽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수광의 한시 때문이었습니다. 안남국의 관료들은 조완벽을 만나자마자 이수광을 아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답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완벽은 그들에게서 유럽의 상인과 안남의 국제교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주의 서당과 교토의 노예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조완벽이 1604년부터 16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안남국을 방문해 경험한 동아시아 국제교역과 안남국에 대한 정보는 이수광뿐만 아니라 안정복, 이이, 이덕무 등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국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 머물던 실학자들의 눈을 국제사회로 돌릴 수 있게 한 것은 조완벽의 기적적인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조완벽이 어떻게 1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보시는 장면은 가고시마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것입니다. 조선조정은 1607년 50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세완단을 파견했습니다. 세완단은 일본에 끌려온 우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단인데요. 이때 부사했던 경섬이 세완사 일행의 7개월 여정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 해사록입니다. 여기에 조완벽에 대한 기록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1607년 6월 11일 막부가 있던 에도에 도착한 세완사는 국서를 전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조선인을 한 명도 빠짐없이 돌려보내야만 양국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며 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막부는 선선히 그러겠노라 약속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세완사 일행이 오사카 정포를 지날 때였습니다. 조선인 한 명이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감금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세완사들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완사가 교토에 머물 때였습니다. 멀리서 도망쳐온 은진 출신의 선비 김진생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김진생은 여러 통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사치마 지방에 잡혀온 포로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와 이름을 적어 보내며 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또 한 명의 선비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한벽입니다. 일대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글이 세완사가 작성한 유문입니다. 일본에 끌려온 지 10년이 넘어 지리에 밝은 선비들이 세완사가 왔으니 탈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 포고문을 들고 일본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들도 피해자였지만 선비 출신인 이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당초 400여 명에 불과했던 송환자가 1418명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 더 세완사를 파견해 7500명을 더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조한벽은 지금까지 베트남에 간 최초의 조선인, 이수광의 인기를 국내에 알린 사람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많은 동포를 사지에서 구해내는 데 기여한 위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베트남을 방문했던 조완벽이 귀환한 지 꼭 80년이 지난 1687년 무려 24명이나 되는 조선인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입국이 아니라 추자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한 달여를 표류한 끝에 표착한 것인데요.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3600km에다가 넘는 이 먼 바닷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제주 진무 김대황과 그 일행의 안남국 표류기는 정동영의 주영편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던 관광지 중에 한 곳이 베트남 다낭입니다. 이곳에 가면 꼭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다낭에서 남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호이안입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다낭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호이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지만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김대왕 일행의 표류기가 갖는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대왕 일행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인 1687년 제주 진무 김대왕은 사공 이덕인 등 24명과 함께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말 3피를 싣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남해 남창을 향해 항해하던 중 날이 저물자 바람이 동북풍으로 변하더니 비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육지와는 정반대로 불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추자도 근처였는데요. 사공 이덕인의 침착한 대처로 배가 다행히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조종 불능 상태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류한 지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회안, 베트남어로 호이안입니다. 주영편에 그들은 1도에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그 섬이 지금 보고 계신 꾸라오 섬입니다. 호이안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섬은 현재 3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김대왕은 큰 시장이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고 했는데요. 현재에도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고요. 어업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제법 많아서 7대3 정도입니다. 주영편의 이 섬에서는 산모작을 하며 먹을 것이 풍부해 인심이 후하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섬 안쪽의 농민들은 산모작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조선 사람들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제주도민이 처음 도착한 호이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베트남 거리 풍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유럽인들이 많이 들어와 중세 유럽풍의 거리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호이안은 전 세계 교역로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의 진출도 많아서 보시는 건물이 복권회관인데요. 복권성 출신의 상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각종 모임을 갖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입니다. 보시는 건물은 당시 일본 상인들이 지은 일본 교입니다. 특이한 것은 교량 안에 바다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일본 상인들 대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다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안주인께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신
이 건물은 300년 된 던기 고가인데요. 다양한 나라의 건축 양식이 고루 들어간 건물이어서 당시 호이안이 얼마나 개방된 국제도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영편에서는 호이안의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 비단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다양한 비단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꾸라오 섬에 머물던 제주도민들을 호이안의 임금이 불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고갯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하이번 고갯길인데요. 자동차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6일 동안 걸어서 응이엔 왕조의 수도 회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이 있던 낌룸에 도착한 이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지나 한 건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왕이 있었습니다. 필담으로 제주도민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임금은 흔쾌히 돈과 쌀을 내주며 허락했습니다. 12월 22일 한국과 베트남 수교 29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3차례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물론 천년의 역사를 몇십 분 안에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외교관계에서는 영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내는 서울 역사 내나 대장지구 내 정도가 아니라 환태평양이나 유럽 같은 지구상의 일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너무 넓은 개념이어서 잘 와닿지는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소개한 국가들은 초영내권 국가들입니다. 근현대사만 떼어놓고 보면 소원한 관계였지만 1000년 이상의 교류 역사를 가진 오랜 우방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물적 교류의 확대는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